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초콜릿? 고백? 이런 달콤한 얘기만 생각나죠? 하지만 1995년 2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평범한 가정집에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셀리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군인 출신이던 아버지는 퇴역 후에도 군대식 교율과 폭력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술만 마시면 화를 내고 이유 없이 가족들을 때렸죠. 특히나 어린 셀리에게는 유난히 가혹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맞서기보단 침묵으로 일관했고요. 사실 그녀 역시 남편이 두려웠던 거예요. 셀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점점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981년 고등학교 졸업 직후 그녀는 집을 떠나기 위해 도망치듯 해병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냐면 미국 해병대는 현재도 다른 군부대에 비해서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공군, 육군의 여군 비율이 각각 21%, 18%에 비해서 해병대는 겨우 9%에 불과하죠.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비교적 보수적이고 또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한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는 더 심했죠. 그럼에도 셀리는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해병대가 딱딱하고 또 폐쇄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여성 병사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 후방 업무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셀리는 달랐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내고 전투 특수훈련까지 완수하면서 강인한 군인으로 남게 됐죠. 그렇게 군 생활을 이어가던 중인 1987년 여름, 셀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부대 내 체육관에서 운동 중이던 한 남성에게 눈길이 갔고 그 상대는 당시 23살이던 레이 맥닐이었죠. 당시 셀리는 27살이었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처음 본 순간 강력하게 끌렸고 운동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서 금세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만난 지 단 2달 만에 결혼까지 하게 돼요. 이게 꽤 빠른 전개죠. 당시 두 사람은 이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 더 빠르게 가족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셀리는 이 결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남매 2명을 이미 홀로 키우고 있었죠. 이때 레이는 이 두 아이들에게도 좋은 새아버지가 되어주었어요. 이번에는 그 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는 해병대에서도 눈에 띄는 체격과 리더십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보디빌딩에도 관심이 많아서 소규모 대회에서 몇 차례 입상을 하면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과거에 큰 상처가 있었는데요. 레이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제대로 된 보호자가 없이 컸다고 해요. 집안은 늘 불안정했고 사랑이나 관심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믿는 법도 또 감정을 털어놓는 법도 배우지 못한 채 그저 혼자 참고 버티면서 성인이 된 거죠. 그런 레이에게 보디빌딩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더 크고 완벽한 몸을 만들어야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만큼 훈련에도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조금만 더 빠르게, 조금만 더 강하게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하지만 이 약물은 단순히 근육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레이의 성격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민해지고 또 분노 조절이 어려워지는 정말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 약의 부작용이었고요. 결혼 초반에는 셀리와 레이 모두 꽤나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같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정말 보기 좋은 멋슬 커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0년 셀리가 해병대를 전역하면서부터 그리고 레이가 복용하는 스테로이드의 영향으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서서히 시작된 겁니다. 셀리는 전역 후에 본격적으로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고 머슬 콘테스트 같은 대회에서 상위권을 휩쓸면서 또 전국적으로 얼굴을 알리게 돼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그 시절에 특히 여성 보디빌더가 이 보디빌딩을 직업으로 삼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요즘에는 꼭 대회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SNS 활동이나 피트니스 트레이너 같은 정말 다양한 경로로 여성 보디빌더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하지만 1990년대 당시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여성 보디빌더들은 근육질 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답지 않다라는 사회적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 그에 따라서 광고나 미디어 출연의 기회도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조차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회 상금이나 소수의 스폰서십 외에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수익 창출이 거의 불가능했죠. 무대를 내려오면 대부분 일반인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직업을 병행하거나 보디빌딩을 아예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셀리는 운동을 본인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만 했었어요. 남편의 스테로이드, 그 약값도 생활비도 모두 그녀가 벌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이때 셀리가 한 가지 대체 수입원을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당시에 유행하던 머슬 서비스라는 형태의 비디오 콘텐츠였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여성 보디빌더가 일반 남성과 레슬링을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서 비디오로 판매하는 형식이었죠. 네, 이게 좀 낯설게 들리죠? 근데 꽤나 당시에는 수요가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좀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이자면 1990년대 당시 미국 사회는 남성에게도 더 강하고 책임감 있고 듬직한 가장이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요구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에 지치고 압박감을 느낀 일부 남성들에겐 오히려 강한 여성이 자신을 지배해주는 그 상황이 역설적으로 해방감을 주는 판타지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욕망이 머슬 서비스라는 형태로 소비가 된 거죠. 특히 셀리처럼 체격이 좋고 강인한 인상을 가진 여성은 당시에 드물었기 때문에 그녀의 인기도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익도 꽤나 늘어나게 됐죠. 처음에 셀리는 너무나 기뻤어요. 자기 수입이 좋아지면 남편 레이도 운동에 전념할 수 있을 거고 아이들한테도 더 넉넉한 삶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내의 성공이 오히려 레이의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게다가 이미 꾸준히 복용하고 있던 스테로이드 약물은 감정 조절에까지 더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정도였지만 날이 갈수록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더니 끝내 셀리에게 손찌검을 하게 되죠. 당시에 이 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은 셀리가 눈가에 퍼렇게 멍이 들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떠냐 물었지만 그녀는 이렇게까지 크게 다친 건 처음이라고. 레이가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애써 웃으며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음과는 다르게 남편의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는 빈도는 점점 더 잦아졌고 손찌검은 더 거칠어졌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엄마를 밀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이 더 늘어갔고요.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됐던 결혼은 날이 갈수록 위협과 공포로 얼룩지기 시작했어요. 반복되는 폭력 속에서도 셀리는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 희망이 오히려 그녀를 이 관계에 붙잡아두던 족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199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원래는 초콜릿과 꽃이 오가는 로맨틱한 날이지만 셀리의 집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남편 레이가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은지 싸하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막 신경질적인 말투로 아내를 몰아세우기 시작해요. 셀리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지듯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 셀리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오랜 시간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더는 참지 못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 언쟁은 곧 격한 말다툼으로 번집니다. 셀리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따라 남편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남매는 두 아이들이요. 소란이 나니까 곧장 방 안으로 달려가서 문을 잠갔고 서로를 꼭 끌어안는 채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했던 겁니다. 그렇게 고성이 오가던 중에 레이가 갑자기 아내에게 달려들어서 멱살을 움켜쥐었고 곧바로 막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셀리는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죽이겠구나 하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간신히 몸을 빼낸 뒤에 침실 쪽으로 달렸고 순간 방 옷장에 있던 샷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고 해요. 그렇게 옷장으로 향해서 총을 꺼내들었고 곧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레이는 복부와 턱 부위에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셀리는 덜덜 떨면서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서 쐈어요. 저는 정당방위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상황은 정당방위라고 보기엔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어요. 우선 셀리는 총을 2번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의 복부를 향해서 쐈고 두 번째는 얼굴 아래쪽 턱 부위로 향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총은 막 급하게 2발 탕탕 쏠 수 있는 일반 권총이 아니라 펌프 액션 샷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발을 쏜 후에는 직접 다시 펌프 작동을 해서 재장전을 한 다음에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셀리가 남편 복부에 1차 사격을 하고 레이가 쓰러진 뒤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다시 재장전을 한 다음에 얼굴 쪽으로 2차 사격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레이가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고 손이나 팔에서도 저항의 흔적이나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두 번째 사격은 그냥 의도적인 추가 공격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우발적인 방어라기보단 계획적인 살인이 아닐까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셀리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고 발렌타인데이의 그 끔찍한 총격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세상에 알려졌죠. 1996년 셀리 맥닐의 살인 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지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뤄지면서 재판이 열리기도 전부터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미 언론은 그녀를 살인자로 낙인 찍듯이 보도를 앞다퉈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 몬스터, 근육질 살인마 이런 식의 자극적인 표현들이 반복됐고 그녀가 군인 출신이라는 점, 또 특수훈련까지 마친 이력, 마지막으로 레슬링 비디오 속 그 근육질 모습까지 마치 셀리의 폭력성과 잔혹함을 뒷받침하는 이 모든 게 증거처럼 언론에 소비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셀리는 당연히 폭력적일 거다. 저 정도 체격이면 남편쯤은 때려눕힐 수 있었겠지. 이런 편견 속에서 그녀를 보기 시작한 거죠. 셀리의 변호인은 피고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며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응급실을 갔던 기록과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로 여러 번 출동했던 그 기록을 전부 보여줍니다. 그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이들 또한 사건 당일에 아빠가 엄마를 죽일 것 같아 두려웠다며 울며 증언하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도 왜 셀리는 남편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검찰도 그 점을 딱 꼬집어서 얘기했고요. 이 질문에 대해 변호인은 학대받은 여성 증후군이라는 심리 상태를 언급합니다. 이게 뭐냐면 반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겪은 여성들이 극심한 두려움과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생존 본능에 따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왜 떠나지 않았냐라고 물을 수는 있겠지만 반복적인 학대를 받은 사람은 공포와 무기력에 탈출이라는 선택지조차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마치 피해자에게만 약간 책임을 전가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배심원단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1996년 3월 셀리에게 2급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가 선고됐고 그녀는 19년 뒤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무기징역형을 받게 돼요.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2020년, 25년의 복역 끝에 셀리는 가석방 허가를 받아서 현재는 재혼한 남편과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딸과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아들은 2024년 총격 사건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지죠. 이 사건은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킬러 셀리에서도 다뤄졌는데요. 단순히 사건 재구성이 그치지 않고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또 그 폭력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반복됐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에요. 특히 저는 아들의 마지막 말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폭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폭력과 함께였어요. 이제는 폭력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킬러 셀리 한번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단 하나의 시선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다른 관점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셀리가 정말 냉혹한 살인자였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자신을 지키려고 한 또 다른 피해자였던 걸까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 오늘의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2016년 11월 22일 유타주 법정에 한 노인이 들어와. 볼품없이 마른 몸에 좀 지쳐 보이더라고. 근데 이 사람 정체가 충격적이야. 46년 전 일어났던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 이 오랜 시간 끝에 사건이 해결된 거야. 그리고 그 뒤에는 어머니를 위한 어린 소녀의 끝없는 싸움이 있었어. 1970년 7월 30일 미국 유타주 프라이스에 살던 4살 하이디 존스는 평소같이 아침 7시쯤 일어났어. 하이디의 엄마 로레타 존스와 단 둘이 살고 있었거든. 로레타는 딸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게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줬다고 해. 덕분에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고 평소에 하이디가 엄마보다 먼저 일어나면 몰래 나가서 엄마 깜짝 놀래키곤 했었거든. 근데 지금 밖이 조용한 걸로 봐서는 자기가 먼저 일어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엄마 놀래키기 전에 바깥 상황 좀 보려고 열쇠 구멍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지. 근데 밖에는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 사방에 피가 막 흩뿌려져 있고 소파 앞에는 피 웅덩이가 있는 데다가 그 중간에 엄마가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있어. 깜짝 놀란 하이디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돼. 그리고 그 순간 일요일 아침 7시 6분에 시작하는 라디오 소리가 울려 퍼졌지. 그날은 어린 하이디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고 말았어. 하이디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무작정 집 밖으로 뛰쳐나가.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었잖아. 우선은 어른을 찾아야 됐지. 그때 마침 아침 산책을 하던 이웃집 오빠를 발견했고 막 달려가서 울면서 엄마가 죽은 것 같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게 돼. 그는 깜짝 놀라서 우선 하이디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보호를 하고 로레타 집에 가서 상황을 확인했어. 그리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하이디의 어머니 로레타는 이미 사망한 상태야. 그녀는 거실 소파와 커피 테이블 사이에 엎드린 상태로 살해당했는데 상태가 심각해.
등과 가슴에 자상이 3군데가 남아있고 목에는 무려 14군데나 남아있는 거야. 게다가 발견 당시 그녀의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반바지와 속옷은 잘려진 채 옆에 버려져 있더라고. 그녀의 몸에는 누군가의 정액이 발견돼. 이게 너무나 끔찍하지만 사실 또 증거이기도 하잖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1970년 당시에는 DNA 기술이 좀 부족했어. 그래서 체액을 통해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었다고 해. 근데 이 사건에 좀 특이한 점이 있었거든. 우선 범인이 집에 강제로 침입하는 적이 없더라고. 그러면 혹시 면식범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사망 시간으로 미뤄봐서는 늦은 밤에 온 걸로 추정됐거든. 그럼 둘이 꽤 가까웠던 사이로 보이지. 두 번째로는 로레타의 몸에서 방어운이 한 개도 발견되지 않은 거야. 아니, 보통 칼로 공격당하면 방어를 한다거나 저항을 하면서 손이나 팔에 되게 상처가 많이 남거든? 근데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는 그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 우선 경찰은 다른 증거라도 좀 더 알아보자 라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거지. 근데 이때 하이디가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게 돼. 어떤 남자가 엄마를 죽이겠다고 하는 걸 들었었대. 심지어 그 남자 이름도 알고 있는 거야. 그는 바로 토마스. 경찰은 토마스라는 남자를 정확히 누군지 특정하기 위해서 로레타의 일기를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해. 알고 보니까 로레타는 매일같이 일기를 적었다고 해. 그리고 범인이 면식범으로 추정되니까 분명 이 일기 안에 이름이 남아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지. 그리고 경찰의 예상은 적중했어. 그는 바로 토마스 에글리. 로레타가 2달 전에 만나기 시작했더라고. 근데 아직 로레타 사건이랑 연결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거든. 경찰이 토마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걸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납치미수 사건을 벌였더라고. 10살 로리 페넬이 밖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다가오더니 애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놀란 로리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반항했고 결국 그 남자는 아이를 두고 도망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토마스였던 거지. 그래서 우선 이 사람이 도주를 못하게 하려고 체포라도 하자 싶어서 납치미수 사건으로 잡아왔어. 그리고 계속해서 토마스에 관련한 수사를 이어갔고. 근데 토마스가 말하길 자기는 억울하대. 그날 그 동네에 갔던 거는 맞는데 그냥 좀 돌아다니다가 술집에 가 있었다. 그 술집이 자기 기억할 거다. 이러는 거지. 근데 진짜로 술집 주인이 토마스가 자기 가게에 왔던 걸 기억했대. 근데 사실 좀 이게 알리바이라고 하기는 뭐한 게 그날 토마스가 너무 이상했다는 거지. 뭔가 되게 긴장한 것 같았고 셔츠에 무슨 붉은 반점 같은 게 찍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토마스한테 말해서 그날 입었던 옷을 제출하라고 했지? 그래서 토마스가 그걸 제출했어. 그날 입었던 옷이랑 모자를 이렇게 가져다 준 거지. 근데 거기 안에서 또 따로 혈흔이나 이상한 게 나오질 않는 거야. 결국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불충분으로 허무하게 풀려나고 말아. 한편 하이디는 매일 밤 공포와 불안감에 떨어야 됐어. 어머니를 죽인 살인마가 다시 돌아와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마저 빼앗아 버릴 것 같았거든. 너무 어린 나이에 끔찍한 일을 겪은 거잖아.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렇게 15년을 공포 속에서 보냈고 하이디는 성인이 됐어. 그리고 대학교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게 돼. 하이디는 이때 성인이 되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하나의 응어리를 풀어내기로 결심하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였지. 사건 재조사를 위해서 막 당국에 편지도 써보고 시위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 거절당했다고 해. 결국 조사는 시작되지도 못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서 무려 사건이 일어난 지 36년이 지나게 돼. 그러던 2006년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하이디는 유타주로 다시 돌아왔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매일같이 악몽을 꿨지만 이제 더 이상 그때 4살 어린아이는 아니었지. 어머니 사건 재조사를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 먹은 거야. 저번처럼 편지 쓰고 시위하고 이런 요구만으로는 승인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던 와중에 하이디 눈에 한 SNS 게시물이 들어왔지. 그건 바로 고등학교 동창이던 데이비드 블로어가 경찰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어. 하이디는 친구 데이비드에게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심했고 36년 동안 모아둔 어머니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들고 찾아갔어. 데이비드에게 이걸 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기억하는 모든 사건 당일 기억도 들려줬지. 근데 사실 데이비드가 이제 막 경찰이 된 거잖아. 그래서 살인사건을 조사해본 경험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지만 그간 고통받았을 하이디를 위해서 2009년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돼. 근데 이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 아무래도 거의 40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사건 기록부터 증거가 거의 다 소실된 상태였던 거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되게 막막한 상황인 거지. 이때 하이디의 증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시작해보기로 해. 그렇게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토마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을 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지. 이게 아무래도 예전 일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다행히 예전 토마스의 여자친구를 알아낼 수 있었어. 그리고 그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기억을 듣게 됐지. 7월 5일, 그러니까 로레타가 살해당했던 그 사건 당일 밤 토마스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왔고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옷을 다 입고 샤워를 하더라. 그리고 다음날 빨래방에 간다고 그날 입었던 옷을 다 챙겨가더니 갑자기 빈손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그냥 옷을 잃어버렸대.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었더라고. 토마스의 전 직장 상사가 그날 빨래방에서 우연히 토마스를 마주쳤는데 그때 빨래방에서 그러니까 빨래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무슨 옷을 태우고 있었다는 거야. 뭐야? 그럼 그때 태우던 옷이 사실 사건 당일 입었던 옷 아니야? 그럼 그때 옷을 태워버렸으면 경찰한테 제출했던 옷은 다른 옷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옷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 거고.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토마스가 로레타를 살해했다는 그 정황들이 밝혀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물리적 증거가 없는 거지. 그 40년 전이랑 변한 게 없는 거야. 작은 증거라도 찾기 위해서 로레타 시신을 재부검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우선 이게 거의 40년이 지났고 시신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찾아낼 가능성이 거의 1%도 되지도 않았고 게다가 할머니가 딸 무덤 재발굴을 반대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멈추게 돼.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한참 흘러서 2015년이야. 이때 조사가 다시 시작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이디가 어머니 시신 발굴을 허락하게 됐던 거야. 2016년 7월 드디어 부검을 위해 무덤을 다시 열게 돼. 당시 하이디는 어머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모든 걸 하겠다 라면서 직접 삽을 들고 앞에 나서기도 했지. 하지만 관과 시신은 이미 땅속 수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훼손된 상태였고 결국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 근데 이때 그 수사 돕던 형사 친구 기억나지? 데이비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 시신 발굴 현장을 공개했고 그 안에서 뭔가 엄청난 증거가 발견됐다라고 공표를 한 거지. 이걸로 범인한테 심리적 압박을 주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 로레타 사건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보 전화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제보가 하나 있었어. 제보자는 바로 리사 카터. 대학생 때 로레타 부모님 집에서 하숙을 했었다고 해. 그리고 하는 말이 좀 충격적이야. 자기가 사실 사건 현장에서 다잉 메시지를 봤다는 거지. 게다가 그건 범인의 이름이었었대. 이거 대박 증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거의 4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또 당시 사건 현장 사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 이게 풀릴 듯 말 듯 너무 답답하지? 이때 하이디 머릿속을 스치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 그건 하이디가 사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게 누가 찍어줬는지 그리고 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사진이었다고 해. 옛날 앨범을 뒤지고 뒤져서 결국 그 사진을 찾아냈고
하이디와 데이비드는 그걸 보고 거의 환호성을 지르게 돼. 왠 줄 알아? 자, 바로 이 사진이 그때 그 사진이거든? 하이디가 서 있고 그 앞에 있는 핏자국. 그리고 거기에 알파벳 보이지? T랑 O. 또렷이 남아있잖아. 진짜 대박인 거지. 이때 결정적인 제보를 했던 리사가 로레타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한 번 더 나서게 되는데 지금 자기가 토마스 옆집에서 살고 있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접근을 해서 자백을 받아보겠다고 한 거지. 그때부터 몇 주 동안 토마스 집에 들러서 대화를 나눴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신뢰를 쌓게 돼.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도 안 찾아오고 되게 외로워하던 토마스는 자기한테 따뜻하게 다가와준 리사를 믿고 의지하게 됐어. 이때 리사가 로레타 사건을 은연중에 언급하면서 경찰들이 뭔가 증거를 잡았다는 것 같다 라고 넌저시 이야기를 꺼냈지. 이때 토마스가 DNA 증거가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더래. 이 얘기를 듣고 얘가 범인이구나 라고 확신했고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지. 결국 토마스는 경찰들에게 살인 자백을 자기가 할 테니까 강간 혐의는 취하해달라면서 거래를 하더라고. 맞아. 로레타를 살해했던 범인은 토마스가 맞았던 거야. 사건의 발달은 40년 전 토마스와 로레타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면서였어. 이때 두 사람은 대화가 잘 통했는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곧 연인이 됐다고 해. 근데 아까 전에 토마스 여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양다리였던 거지. 사건이 있던 7월 5일 밤 토마스는 로레타 집에 방문했는데 그날 여자친구 집에 가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나 봐. 근데 딸 하이디가 방에서 자고 있잖아. 로레타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지. 근데 토마스는 거절을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야. 순간 열이 확 받았고 로레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져왔던 작은 칼을 꺼내들게 돼.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마구 찌르기 시작했지. 첫 공격 후에 로레타는 소파 앞으로 쓰러졌고 그 뒤에서 잔인하게 그녀의 목을 그었던 거야. 이후 그녀가 죽어가는 사이에 성폭행까지 했다고 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칼로 몇 번 더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한 후에야 유유히 현장을 떠났고. 근데 로레타의 시신에서 방어운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던 거 기억나? 그녀는 사건 당시 저항도 하지 않고 작은 비명조차 내지 않았다고 해. 그게 사실 딸 하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싸우는 소리나 또 비명소리가 나오면 아이가 잠에 깰 거잖아? 그리고 거실에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자신의 딸마저 살해당할까봐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홀로 감내했던 거야. 딸을 지켜내고자 했던 의지로 하이디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나는 이 이야기 듣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2016년 11월 22일 46년 만에 로레타 사건 재판이 열리게 돼. 76세던 토마스 이글리는 살인죄로 유죄를 판결받아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 솔직히 이 사건의 잔혹성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미 너무 노쇠하기도 했고 일단 잡힌 거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아. 이제는 50대가 돼버린 4살의 하이디는 모든 재판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고 마침내 범인이 형을 선고받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 하이디는 어머니가 죽은 그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고 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유일한 가족이자 어머니를 잃고 공포 속에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던 거야. 그래서 토마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져서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길 바란다고 했지. 이 얘기만 들어도 하이디가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살았는지 느껴지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46년간 홀로 고통을 감내한 하이디. 그녀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거야. 로제타가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길 바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나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